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 바뀐 건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편 울산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뒤에 27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말들을 내놨거든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네. 아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주장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 내용이 너무 허다하다.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다는 부분인데 그 정도 같으면은 본인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법원에 나가서 언론에 그리고 국민 앞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판사 앞에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은 그 영장 청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떳떳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장이 부실할 정도 같으면은 얼마든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면은 굉장히 떳떳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워지는데 그러지 않고 국회에서 사실 그것도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죠. 그러면은 면책특권의 뒤에 숨는 것입니다. 방탄국회에다가 면책특권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떳떳하고 말씀하시면은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 좀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은 짚어주셨다시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좀 영장 청구 내용의 부실함 이런 부분들을 내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죄와 무죄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것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시키겠습니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무죄하고는 무관한 문제일 수 있는데 결국은 구속 자체가 인용될 경우에 유죄다라고 하는 어떤 확증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으로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용률이 구속 영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것 이것도 그쪽에 증거가 있으니까 안 풀어준 거 아니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혐의자의 노력을 그렇게까지 폄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하나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겨누어지는 의혹 가장 큰 것이 428억이라고 하는 큰 돈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쓰자라는 혐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공소장에도 안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쌍방울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이 부분도 김성태 그 회장의 공소장에도 안 들어갔어요.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타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그 8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 씨가 보니까 속도 위반을 150km 이상을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혐의를 가지고 쭉 수사를 했는데 없어요. 속도 위반한 게.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 전용 차선 위반한 거 아닌가?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앞지르기 위반이나 혹은 뭐 칼치기나 이런 거 한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번 그 공소장을 보면 혐의자 이재명이 주어로 서술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수사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자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당사자로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체포동의안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영장에 야당 대표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거 맞습니까? 영장에 이재명이 피의자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주어가 되는 이런 그 문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전문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그렇다더라. 유동규가 그러는데 김만배한테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뭐 나무기가 들었는데 김만배한테 들었는데 그렇다더라라는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것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증거가 있다라고 뭐 자신을 하는데 그런 증거들이 있었으면 공소장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서 그걸 갖다가 반박하고 무죄를 기각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허술하니까 가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있다 유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검찰이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뭐 좀 유리하게 좀 편리하게 하려고 인신구속을 하는 것인데 인신구속이 그렇게 남발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그냥 그런 혐의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발부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원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보는 것이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이 그만큼 허술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한번 영장 실질심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떳떳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좀 여야 이견이 펼쳐지는 지점인데 일단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 대표가 실질심사를 받을지 아니면 바로 기각이 될지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도 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건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에 그 중앙지검장에 임명될 때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보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들의 악질적인 어떤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50km 이상 과속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내 8년 내내를 뒤져가지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혐의를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엊그제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그 검찰이 수사 종료 하고자 했던 거를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혐의 없음으로 또 올라왔어요. 결국은 검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을 잡아놓고 싶은 것이고 그 검사들의 그런 행동이 왜 나오겠습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해라. 누가 더 잘하는지 보겠다. 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검찰이 하는 일이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깡패와 다른 바 없다라는 입장이 그런 생각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깡패라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실 지난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금방 떠오르는 게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르는데 그 성남 시장 시절에 오늘 한 분이 시장실에서 실수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당사자도 그분이 어느 영어 강사인데 당사자도 부인을 해서 이미 그 해소가 된 건데 선거 때에 그런 가짜 뉴스를 국민의힘에서 뿌렸던 거를 지금도 재탕하면 그 실수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김성태 잘못된 정보 회장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깡패가 대통령을 깡패라 비유하고 그러는데
말의 수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대표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위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구나 실감해서 이제 저 의원들을 다독거리고 또 지지층을 갖다가 좀 더 결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계속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적이 될 수 없는 것이 윤 대통령 다음에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선거에 졌다고 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는데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비리 아닙니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저질렀던 인허가권을 남발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업자들과 결탁한 그런 혐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개인의 비리예요.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금 뭐 당내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들리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제 그 고문단이죠. 고문단 모임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주고 다음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번 그때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라. 저는 그 말이 참 인상 깊게 들렸는데 선당후사. 이 지금은 선사후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부결시키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부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결되고 나서 또 체포동의안을 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 보복 중에서도 양아치성 정치 보복이다. 단군 일에 이런 정치 보복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왜 정치 보복이냐면 다음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정부에 대한 수사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혐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장모와 관련해서 이미 유죄 판결 난 부분도 있는데 그 장모 당사자한테는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에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정치 보복이다 혹은 100% 지역 토착 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하는 바람과 어떤 편향적인 사고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간격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좀 좁히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리 혐의가 없다 그러면은 뭐 검찰이 그렇게까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사실 드러나는 비리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범죄가 드러나는데 덮으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때 검찰들은 적폐청산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면서 하는 거는 정의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다 드러나는 비리를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체포영장 동의안 또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런 대표를 지금 뽑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아쉽게 전달되는 것이 전 정부 탄핵당한 정부에 대한 수사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탄핵시킨 것이고 결국은 그 수사도 국민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주체는 윤석열, 한동훈 등등이 그 수사의 주체였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그 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하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니들도 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이견처럼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대치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당장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 내부적으로
좀 뭐 이견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 대변인이 살짝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비명계 서른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을 했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의총에서 서른 의원이 그 발언을 하면서 일단 가결 부결에 대한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전원 다 부결시키자,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내부에서 해왔던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분 또한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인의 어떤 요청이 있었든지 혹은 본인의 어떤 바램을 그 자리에서 그 부결에 대한 명분으로 스스로 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제 또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서른 의원의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 발언이 이어지면서 고취에 대한 어떤 그 표명을 하겠다는 거 네. 아니냐라고 약간 술렁술렁 되기도 했었는데 그 입장 표명이 오늘 기자회견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성 이런 수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이재명 대표 온 가족과 지인 측근들까지도 모두가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락 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당대표를 내려놓는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민주당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맞아 진작 그랬어야지. 혐의가 있으니까 그만둔 거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 범죄자 대표를 비호했던 민주당 정당으로서 자격 없다.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이 뻔합니다. 공격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그 상대방은 국민의힘과 또 그 현재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이 비명이든 친명이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조사가 살짝 주춤한 것과 함께 엮이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단일 대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지율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악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검찰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약간 술렁거리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때 있던 컨벤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해당 지지자들이 많이 응합니다.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많이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거리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 분들이 훨씬 더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가량 이상 보수 진영이 더 많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의 어떤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컨벤션 효과가 그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일정 정도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이제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순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과의 대치 속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못을 박아주셨는데 사실 뭐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도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부결시키고 우리가 건의를 하자 사퇴하도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사법 체계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 체계 속에서 사법 질서 속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방탄국회 열지 않고요. 3월 1일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금 3월 1일부터 국회 열자고 하는 거거든요. 3월 국회 임시국회를 아니 좀 3월 1 휴일도 지금 국회를 열자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휴일에도 혹시나 체포영장 뭐 발부가 될까 발부라기보다도 강행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지지도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지금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개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법 리스크가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하는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도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싶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얘기는 그러면 좀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우선 이제 방탄국회 말씀하시니까 작년, 재작년 예를 보면요. 1년 내내 거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빈대 잡자고 초과삼관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이 일을 하고 현재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하나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국회를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잡기 위해서 국회를 못 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야말로 일하자고 지금 국회 열자고 그야말로 하니까 지금 야당에서 빈대 그게 아니잖아요. 빈대 잡자고 초과삼관 누구나가 다 압니다. 태우겠다라는 말이고요. 이낙연 대표 예정대로 6월 달에 들어오십니다. 네. 당연하죠. 들어와서 다시 또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고 그것이 민주당에는 새로운 역동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정치 현역으로 뛰실지 혹은 다음번 총선 또 생각이 있으신지 국민들은 궁금할 거예요. 그런 가능성 속에서 크게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현 이재명 대표와의 당내 권력 싸움으로 번지기에는 아직은 다음 대선까지 남은 시기가 너무 기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속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 내용 함께 확인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각구도 이루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치열한 레이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공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한 결과 김기현 44%, 안철수 22%, 천하람 15%, 황교안 14% 기록하고 있고요. 양자 대결에서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살펴보면 김기현 후보가 50.1%, 안철수 후보가 37.6%입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 안철수 후보 그리고 3위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위치한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 전당대회 레이스 펼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좀 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볼 때는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됐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어제도 토론회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김기현의 땅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김기현 땅이 있는 울주군 삼동면 출신입니다. 네. 제 고향이에요, 거기가. 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나오는 의혹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의혹이잖아요. 과연 김기현 의원이 그 KTX 울산역의 입지를 가지고 알고 그런 네. 정보를 가지고 그 산을 샀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 차익을 민주당이 1,800배라고 얘기하던데 1,800배 차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땅이 KTX의 역세권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어느 분들은 KTX 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냐 그런데 전혀 관계 없고요. 그 노선이 정해지는 것은 그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이제 화장장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너무 교통이 불편하니까 울산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울산시가 그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2007년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런 노선이 좋을지 저런 노선이 좋을지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 노선 세 번째에 걸쳐서 노선이 연구가 됐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 그 노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100억 이상의 경비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노선이 전해지는데 그게 김기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 일부가 가는 것인데 제가 어제 그 땅을 파신 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냐 했더니 자기가 건설업을 하시는데 98년도에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김기현 당시 변호사에게 좀 사줘라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사실 그 보존 산지이고 주변에 이제 댐이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개발이 사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시지가 500원에서 1,000원, 지금 현재가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되는 땅인데 그 이후에 그럼 그 땅의 가치가 좋아졌느냐? 김기현 의원이 그 땅을 그 산을 사고 난 이후에 고압선이 들어간 철탑도 거기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래가 있을 때는 철탑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철탑이 고압선이 들어갔는데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 한전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땅의 가치를 높일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고압선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노선에 그러면은 개입을 했느냐? 그 노선은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 확정이 됐냐? 송철호 시장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검토를 해보고 경제성이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확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송철호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어떤 관계입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가지고 서로 싸운 정말 굉장히 정적인데 그러면 송철호 시장이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땅값 높여주기 위해서 그 노선을 택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 노선도 또한 김기현 산의 노선 전체가 터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1,800배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2021년도에 TF 조성에서 1,800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 땅의 공시지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에요. 여기가 그 해병 자리는 아니니까 좀 짤막하게. 그렇죠. 예. 1,000원, 2,000원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왜 1,800배를 했느냐 봤더니 지금 역세권의 도로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단순 비교를 한 거죠. 아니 너무 얼토당토하는 비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00배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공세를 벌이기 위한 의혹적이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울산 부동산 의혹, 그러니까 세 가지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 땅을 지나가는 KTX 노선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그리고 이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김기현 후보 측 땅 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또 1,800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 쟁점에 대해서? 정보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최종 확정을 송철호 때 했다라고 하는데 실시 설계까지 다 끝난 문제를 후임 시장이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상 낭비가 일어나고 실시 설계 진행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바꾸고 싶어도 정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국가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핑계가 좀 옹색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려운 사람이 좀 사달라 그래서 대신 사줬다라고 하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 토론을 보니까 그 산도 그렇고 어느 건물도 그렇고 대신해서 매입해주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매입해주는 그 사람이 두 건 다 사서 등기 이전에 그 김기현 대표에게 의원에게 이렇게 팔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투기 구매거든요. 한눈에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 선수가 시켜서 그 선수가 산 다음에 실제 실구매자에게 넘기는 이런 구조일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재차 사퇴하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000원이면 저한테 파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5,000원에 사드릴게요. 뭐 제가 돈이 없어도 그 정도 살 돈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에 사서 지금 뭐 공시지가 뭐 1,500원, 2,000원이다. 그래서 뭐
그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 파세요. 더 많이 비싸게 줄 테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매매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 천하람 후보가 얼마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주고 살 수 있는 능력 됩니다. 그게 그 도로가 뭐 난다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난다 그러면 아마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그렇지만 터널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등기 부분에 그 파신 분이 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된지 알았더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됐던 거죠. 근데 땅은 자기 땅이었는데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그리고 그래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서 넘겨야 되겠다 싶어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네. 황교안 대표의 주장으로는 그 기간이 불과 두어 달, 몇 달밖에 안 돼요. 제가 그분한테 전혀 들어봤습니다. 예. 그 들어본 거는 잘못 들으실 테고 서류를 가지고 어제 황교안 후보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형적인 투기성 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땅 자체에 대해서 그 노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해졌는데 내년부터 이제 보상이더라고요. 그게 오래전에 김기현 의원이 그 입지 정보를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 땅은 98년도에 산 것이고 KTX역은 2004년도에 그 입지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가지고 샀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보를 받아 샀다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땅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노선이 간다 하더라도 그건 터널로 지나가는 땅인데 그게 무슨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주변 가격의 땅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면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런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 삼동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당하시면 처분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내놓으세요 물건으로. 그러면 아마 그 정도 가격에는 서로가 사겠다고 해서 경매 붙이면 한참 올라갈 거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소상하게 밝히고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소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황교안 대표의 어제 그 의혹 제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의심에 대해서 해소해야 되는 것이 김기현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됐습니다만 울산의 시군 의원, 민주당 소속 시군 의원들이 그것도 TF를 구성해서 지난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저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어서 시작됐는데 어떤 정말 투기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전혀 찾지를 못한 부분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공격용으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적당한 소재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후보도 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열고 PPT를 통해서 좀 열심히 소명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당대회 강원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